신고서를 담임 선생님한테 주는 방법도 있고 교감 선생님한테 줘도 상관없고요. SNS라든지 휴대폰이라든지 아니면 신고서 양식을 작성을 한다든지 학교에 이제 투서함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집어 넣는다든지 법률적으로는 그냥 입으로 신고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일관되게 얘기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에 정확한 결정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어디 먼저 신고하는 게 좋을까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경찰에 고소하는 것도 있을 거고 학교폭력위원회에 신고하는 것도 있을 거고 민사소송을 거는 경우가 있겠죠. 접근금지라든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민사소송이라든지 가처분 신청은 일단은 조금 뒤로 빼놔야 될 과제인 것 같고, 심각한 피해를 입어서 상대방 당사자를 정말로 처벌받게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경찰에 먼저 고소를 하고 그 다음에 학교폭력을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학생의 미래가 달린 일이니까 그 정도까지는 나아가지 않고 어느 정도 학교폭력 신고를 통해서 재발 방지를 하고 싶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학교폭력 신고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만약에 정확한 결정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신고하는 방법이 담임 선생님이나 교장님이나 교육청이나 경찰 이런 경로들이 있는데 이 경로에 대한 차이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아니면 신고를 하면 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형사 절차가 게시가 되는 겁니다. 가해 학생이 처벌될지 안 될지 요거를 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학교폭력 신고는 학교폭력위원회에서 그 처분의 여부를 결정하는 신고거든요. 일단은 학교로 갔다가 학교장 선에서 해결이 될 문제면 그걸로 끝나지만 법률 규정상 그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 요건에 해당하면 학교폭력위원회에 가서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형사고소와 학교폭력 신고는 경로가 다르고요. 민사소송은 아예 판사한테 내 손해배상금이 얼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판사가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민사소송 문제가 되거든요.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학교폭력 신고 같은 경우는 신고서를 담임 선생님한테 주는 방법도 있고 교감 선생님한테 줘도 상관없고요. SNS라든지 휴대폰이라든지 아니면 신고서 양식을 작성을 한다든지 학교에 이제 투서함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집어 넣는다든지 법률적으로는 그냥 입으로 신고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신고한 직후에 피해자라면 어떤 준비를 좀 해야 될까요? 신고가 어떻게 들어갔는지에 따라 달라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증거 자료까지 다 맞춰가지고 딱 신고를 했다면 그 신고서에 맞춰서 일관되게 진술을 해야 되니까, 만약에 신고서에 아무런 증거 자료가 없고 그냥 신고서만 딱 냈다, 다시 한번 이게 어떤 증거 자료가 있는지 여부를 따져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그런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해 학생과 학부모가 반드시 확보해야 할 증거들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사안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요. 통화 내용을 녹음했다면 녹음한 파일이 있을 거고요. 당사자들 간의 통화 내용은 통신비밀보호법상 허용되는 거거든요. 불법 증거 아닙니다. 근데 도청을 한다, 그거는 이제 불법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문자 내용이나 카카오톡 내용이라든지 SNS에 이제 뭐 수발 쓴 내용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폭행 사건이 일어났다, 그럼 학교에 CCTV 요청해가지고 그걸 볼 수도 있습니다. 목격자들의 진술을 확보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고, 그 이후에 학생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일기를 쓰는 학생이었어요. 그날 심정에 대해서 그 일기를 통해서 나타내 준 거죠. 그 일기도 증거자료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것들도 진술이 일관된다면 어느 정도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증거자료가 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가 조사 과정에서 흔히 하는 실수나 주의해야 할 발언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감정에 치우쳐서 얘기를 하고 뭐 울고 이런 거 안 되지 않냐 하는데 상관없어요. 피해를 입은 상황을 얘기를 하면서 당연히 그 상황이 다시 생각이 나서 그런 감정을 표출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사실을 없는 사실을 있는 걸로 꾸며서 얘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나중에 진술의 일관성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두 번째는 정황을 어느 정도 과장을 하는 거는 괜찮았지만 너무 과장을 해가지고 오히려 이게 거짓말같이 보여진다든지, 목격자가 제대로 확보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반드시 보았다 이러면서 단정적인 표현을 쓰는 거는 좀 이렇게 금물이고요. 네 번째는 질문을 했을 때 본인이 기억이 안 나거나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제 밥 먹은 게 뭔지 기억도 제대로 못 하는데 아무리 좋은 학생들이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질문을 받는 거기 때문에 제대로 기억을 못 할 수도 있는 그 기억의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면은 기억에 나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이거는 가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행위를 그냥 다 부인하는 것 같이 그런 안 좋은 인상이 끼칠 수 있거든요. 질문에 대한 대답은 기억력을 되살리거나 자료를 구비를 해서 추후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훈련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거는 일반 형사사건에서도 그렇게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점을 조금 유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보복이라든지 뭐 따돌림이라든지 이런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학부모가 꼭 챙겨야 할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학교
학교폭력 신고가 이루어지면은 학생들을 분리 조치를 하기는 하거든요, 학교 내에서.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이용한다든지 그 분리 조치를 위반해서 막 가해 학생이 2차적인 가해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2차 가해를 했을 때는 학교폭력위원회에서도 아주 엄하게 결정을 합니다. 또 그럴 위험성과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법원에다 가처분 신청을 해서 접근 금지를 할 수 있는 가처분 제도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피해당한 사실과 관련해서는 그 고통이 크지 않은 경우도 꽤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학업에 지장이 있던가 맨날 혼자 멍 때리고 핸드폰만 본다던가 정신적으로도 많이 충격을 받았다던가 이런 경우도 꽤 많거든요. 학부모님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학생 입장에서는 나의 부모가 나를 지켜줄 수 있는지 없는지, 사실은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부모가 내 등 뒤에 받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너무나 든든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충격과 고통 속에서도 빨리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본인의 고통과 감정적인 치유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거는 일단 뒤로 놔두고요, 내 자식을 지켜줄 수 있는 부모가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감정에 치우치지 마시고 일단은 사실관계 먼저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를 좀 정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살펴보겠고요.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법무법인에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